가자 지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역으로 하면 별로 유인이 없는 거죠. 다른 그렇죠. 국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구지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게 10월 27일 날 가장 우파인 띵크탱크 이스라엘의 미가브 띵크탱크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 미국의 공동의 이익에 뭉치고 있다. 왜? 지금 어찌됐건 네옴시티나 다양한 프로젝트가 홍해구상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죠. 가자지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분쟁 지역이 되면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이렇게 좋으니까 그 아브라함 협정과 연계를 해서 니네들 국가개혁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구구파 연구센터에서 연구 그 소에서 내온 거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은 약하긴 하지만 그런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 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고 또 확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휴전이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히 혼란 속에 한 부분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찻잔 속에 태풍이 될지 아니면은 커다란 태풍이 되어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닐지 미 대선도 있고 또 앞으로 에이펙 회담에서의 주요 주제도 될 것 같고 등등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동 전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의 백성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다. 확전이라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겠죠. 계속 연장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도 참전할 것 같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확전이 그 주변국의 개입이라고 친다면 지금 네. 이집트나 시리아, 그 요르단,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그 걸프 산유국까지 개입해서 확전이 될 그 가능성은 저는 세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높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 전쟁이 조금 어느 정도 중기 이상으로 갈 것인가 그거는 동그라미. 네. 이게 단기에 끝날 확률은 좀 낮아졌고 네. 뭐 장기라고 하는 게 뭐 과거의 레바논 사태처럼 85년부터 2000년 그 15년간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네. 일정 정도 이 지금 전쟁이 조금 끌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늘 군인들 간의 다툼도 생명을 앗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불행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들의 생명까지 희생이 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가자 지구에서 10,000명이 넘는 군인과 또 노약자, 어린아이들까지 희생이 되고 이스라엘 측도 초기에 1,500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생명 이런 문제가 양측 간의 어떤 감정의 도화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양국이 지금 다투면서 희생이 늘어나고 있는 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 아니면 적다라고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결국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전쟁의 감정은 계속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해법을 한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고 나서야 어떤 협상의 그런 그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됐건 이 전쟁의 시작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500명의 민간인들이 학살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자위권을 발동해서 들어간 전쟁이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간단한 스냅샷으로 본다면 당연히 누가 잘못이냐 여쭤보셨으니까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하마스가 제공했고 하마스가 잘못했죠. 하지만 만약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키웠냐, 하마스가 왜 존재하게 됐고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나 두 개 그렇죠. 국가론을 하지 않은 문을 짚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미시적으로는 하마스의 잘못이지만 거시적으로 그 원인 제공이나 이런 거는 이스라엘도 절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이나 여론도 이제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런 일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책임도 크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책임이 2차 대전 이후에 큰 거고
그다음에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또 헤지모니 싸움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갈 것 같아요. 전개가. 거기에 또 북서쪽으로 얼굴을 돌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런 이해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향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 또 중동 내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헤게모니 싸움 하나씩 한번 이렇게 판도라 상자를 열어가면서 우리 백성원 위원께서 한번 종합적인 비율을 한번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의회에서 벌써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의회에서 그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것은 승인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했다. 네. 승인을 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푸틴은 뭐라고 곧바로 얘기했냐면 미국이나 서방 사회의 지원이 없으면 이거 1.2주 만에 끝난다.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젤렌스키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젤렌스키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 전쟁의 그 총리로서는 그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잘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 국정 운영 능력이나 수권 능력이 있나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요번에 전쟁 상황으로 이제 총선 안 하고 아까 대선 안 하고 자기가 임기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전문가들이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니냐 젤렌스키와 그 푸틴은 그래서 이게 또 그 측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개입은 안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분쟁을 적절히 자기네들의 선전전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하마스를 옹호하진 않지만 벌어진 거의 그 저변에는 네. 자위권 발동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웃긴 건 이렇게 얘기하죠.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은 서구세의 이런 동진 정책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자위권 발동 전쟁이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이 그림이 상당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단 저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할 그 유인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거든요. 러시아는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그 외교적 수사로 이걸 잘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최근에 그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서 임시 휴전을 해라 했을 때 국제사회는 130표가 나와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미국은 비토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러시아가 봐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고 이제 좀 그림이 조금 약간 꼬여가는 게 최근에 그 유엔 고위 관리가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의 변이 우리 국제기구는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을 찝어서 비난했거든요. 어떻게든 이게 약간 휴전이 되고 난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할 정책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그 국가들이 잘 안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내가 이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 고위직을 수행할 너무 자괴감도 느끼고 무력감이 있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만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들이 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중국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점점점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하면서 약간 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하마스를 옹호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이나 네. 국제법 어기는 것들 왜냐하면 지금 그 병원이나 물론 이제 인간 방패를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많으니까 자꾸 그 중국은 팔레스타인 쪽의 스탠스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그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그에 반대되는 스탠스를 사면 그 국제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기 편한 포지션이니까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네.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가 소리 얘기하는 신냉전 체제 그 미국과 대응하는 이 두 세력이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큰 틀에서 그 네.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들었던 게 독일, 일본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범 단죄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범 기준이 있습니까?
전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범죄자, 인간에 대한 네. 인권에 대한 그 범죄 그게 제일 큰 것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그 뉘른베르그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나치 부역자들이 다 이렇게 사형받고 이렇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전쟁 범죄를 이렇게 가려면 아마도 지금 벌어지는 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하마스의 그러니까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네. 사용되고 있는 집속탄과 백린탄에 관련한 문제에서 아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어찌됐건 전쟁을 이게 이제 국제법학자라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마스는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도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국제재판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서 이게 어떻게 전쟁이 수행됐냐, 누구한테 비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인정도 안 해왔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쟁 시작 전에는 국제법학자는 그걸로 다투는데 전쟁이 시작되면 제네바 네. 협의로 그거보다는 어차피 그 행위자 둘이 시작된 전쟁인데 얼만큼 민간인이나 그런 그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하마스는 인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 민간인 피해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국제법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기들 특히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무기들을 사용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자유롭지 못하고 그게 이제 아마 전후에 좀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접속탄이나 백린탄 사용했다 그 밀접된 230만 되는 가자지구 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사용했다는 게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내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감성적인 또 실질적인 피해 국민들 시민들의 무장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피해가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역사적 배경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년 전, 2000년 전에 나가있던 민족이 2차 대전 이후에 내 땅 나도 살란다 하면서 들어오면서 발생한 그 감정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복합적인 거죠. 복합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긴 얘기를 2000년 그 역사를 차치하고라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국제사회가 1948년에 내놓은 그 유엔 총회 안보리 1925, 그다음에 네. 유엔 총회 결의안,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1967년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 뭐 이런 모든 그런 안보 결의안이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두 개의 국가를 뺏어간 영토 돌려주고 거기서 같이 살아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1993년 오슬로 협정도 그거에 맞춰서 그럼 두 개의 국가를 건립하자고 얘기가 됐고 지금 총리인 네타냐후가 직접 자기가 사인을 했던 와이 리버 협정에서도 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알겠다. 우리가 그 뺏어갔던 영토 돌려주고 거기에 있는 자치권을 팔레스타인한테 양도하면서 두 개의 국가로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 가자 지구, 서한 지구나 이런 정착촌이 더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숫자도 더 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 너네들이 국제 합의를 안 지키고 그래서 이런 분노와 갈등을 키웠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희생 전쟁이 아무리 정의로운 전쟁, 테러를 받아서 공격을 한 이스라엘 전쟁이라 하더라도 네. 1,800명이 지금 죽었고요. 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중에서 7,600명 정도가 민간인입니다. 그 중에서 4,600명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들은 2,200명 정도 죽었다 그러고 노역자들은 600명이 죽었다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사망자의 70% 이상이 민간인이니까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블링컨 장관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고 3번째 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고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움직여서 라파라고 하는 그 지구에서 난민들 이동하는 거를 허락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휴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러거든요. 15명 인질 풀기 전까지는 공격하지 마. 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휴전이 성립될까요?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본질적 문제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단기간에 협상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그 자국민이 1,400명이나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행정부는 이거 엄청난 안보 실패인데 그렇죠. 안보 실패한 그 지금의 총리, 예. 행정부 총리가 그 자국민을 1,400명이나 살상한 사망시키고 인질을 잡아간 세력과 협상을 하고 대화 파트너로 얘기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용납이 안 일입니다.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 탄핵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라는 반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 아닙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 예를 들어서 그 하마스의 그 요인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 설정한 요인들 사살 이후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 하마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거점이나 주요 시설을 어느 정도 형해화시켜서 우리가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 재기불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어떤 그 협상을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 이번에 인질 2명인가 풀려났었죠. 네. 나이 드신 79세, 85세 그 두 할머니들을 불러들였죠. 그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그동안에 이제 가자 지구에서 아픈 팔레스타인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사실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자 지구에서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소위 지도자 야히야 아닙니까, 그죠? 야히야, 맞습니다. 이 야히야라고 하는 하마스 지도자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뇌수술까지 해주고 케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났을까요? 야히야는 이제 이게 조금 약간 복합적인 인물인데 네. 이제 원래 그러니까 89년에 체포가 돼서 2011년 풀려나기 전까지 22년 복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네. 거기서. 그러니까 2011년에 그 평화 협상을 하면서 약간 그 협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인질과 네.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정치범을 바꾸는 그 협상을 하면서 그 1,026명의 그 팔레스타인 정치범을 풀어줬거든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 네. 그때 그 사람 중 한 명이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이렇게 치료를 해줬던 거고 이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강경파였죠. 네. 그러니까 그 1987년 8년 그 인티파다 처음 그 가자 지구에서 있었던 시민 봉기 때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마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인데 그 전에도 상당히 과격적인 그런 그 반 이스라엘 시위를 했던 사람이고. 하마스에 들어와서는 마즈드라고 하는 경찰 총국,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하마스 조직 내에 경찰 총국을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인데 치안을 담당했군요. 치안인데 그냥 그 경찰 총국인데 그 치안보다도 뭘 했냐면 그 정보. 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밀정들 잡아내서 죽이는. 그래서 그 1989년에 이스라엘에게 잡혀갔던 이유도.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죽일 계획을 하고 팔레스타인 4명을 죽여서 그거에 대한 거에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그 4명이 밀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한테 우리 정보들을 다 이렇게 빼돌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처대해서 죽이면서 네. 그리고 그거 다 잡혀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경파였다가 돌아와서는 네. 이건데 이제 2011년에 다시 그 나와서 복귀하고 나서는 들어와서는 상당히 온건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까심 여단의 다이프가 이제 이게 2017년 평화협상 때 얘기 그 과정에 우리가 그 요원들을 이스라엘 땅굴로 다 보내겠다. 땅굴을 이제 어느 정도 파괴를 하고 이스라엘과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 네. 파괴되기 전에 보내겠다 했을 때 막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2017년부터 이 사람이 하마스의 지도자가 되는데 네. 이제 그 1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때 하마스 차터라고 하는 거를 하마스 강령을 다 바꿉니다. 그때 어떻게 바꿨냐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냐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1967년에 그 2개 국가를 위해서 영토를 이렇게 분할해 준 거를 인정하고 우리 팔레스타인은 그 팔레스타인 영토를 주겠다는 곳에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용어를 그때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고 막 네.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이라고 딱 바꿉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적이 아니라 시오니즘,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그 시온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땅이고 팔레스타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그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이 우리의 주 적이고 우리가 타파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약간
누구는 그 워드플레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도 조금 약간 뭐랄까 온건화도 되고 이런 정책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 사태에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총책임자로서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봐라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저거 양동 작전을 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는 아니다. 이런 리더도 변화하려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끝까지 협상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가자 지구에 계속 그러니까 서한 지구에 이렇게 이스라엘 정착촌을 늘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해서 또 그게 양분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질 구출 협상이 제대로 될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인질 구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임시 휴전을 해라라는 게 두 포인트가 있는데 네. 지금 하나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저기 가자 시티 지금 군사 작전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남쪽으로 빼라.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해 주자. 그래야지 니네들이 욕을 안 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 이라크 2004년 팔루자 전쟁을 할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넘는 시간을 주고 천천히 우리가 여기가 전쟁이 벌어질 거니까 나와라. 그래서 그때 2004년 팔루자 전쟁을 시가전을 할 때 팔루자에 살고 있는 민간인 90%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전쟁을 수행을 했고 미국은 그렇게 해야지 니네들이 국제법이나 이런 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휴전을 해서 빼라. 그게 첫 번째고 네. 둘째는 지금 말씀하신 인질 협상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은 벌써 우리는 군사작전 그래서 인질을 최대한 안 죽이는 방법으로 저강도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100야드씩만 군사작전을 설정해서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그 하마스의 시설을 폭발시키고 다 형해화시키면서 그 인질 구출 작전도 우리가 같이 하는 저강도 공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오히려 인질 협상력을 높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면 하마스 쪽은 점점점 밀리면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너네들 자꾸 들어오면 우리 인질 죽일 거야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그건 좋은 사인이죠. 왜냐하면 봐라 저 하마스가 잔인하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질도 죽이는 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야금야금 하마스의 그 근거지를 다 먹어가면서 인질도 구출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인질 협상의 협상력이 높아지지. 그렇군요. 지금 시즈파이어하고 그러니까 임시 중단하고 와서 협상을 하면 오히려 인질을 살려내지 못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임시 휴전을 안 하겠다. 미국은 빨리 좀 해가지고 이 문제는 좀 하고 가자.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이제 뉴스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는 이제 핵 잠수함이 보통 하나 내지 두 대가 앞에서 끌고 있고 이지스함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순양함이 뒤에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하나의 전단이 나가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핵 잠수함이 중동 지역에 또 배치가 됐다. 나와서 이미 두 대가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엄포용일까요? 아니면은 근데 향하고 있는 배의 방향성이 이쪽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쪽이 아니고 이란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쪽에서 나고 있는데 미국 전단이 지금 노리는 건 이란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관심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란의 핵무장을 놓고 미국이 뭔가 또 빌미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근데 요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대수는 지금 확전이 될 때 가장 확전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이란이거든요. 네. 이란하고 헤즈볼라니까 이제 뭐 그것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확실히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이 전쟁에 개입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는 거죠. 우리 농담 아니야. 다 향하고 있어. 니네들 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러핑이라기 아니라 그리고 지금 2,000명 군사들 그 군인들도 파견한 이유가 지상군 전투 병력은 아니지만 지금 간 전단들이 진짜 군사 뭐라 그럴까요? 일이 벌어지면 군사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낸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허풍용으로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확전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전을 안 해서 너네들 그러니까 헤즈볼라나 이란 너네들 우리 준비 다 돼 있어. 들어오면 너 고생해야 될 거야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요번에 이 전쟁을 확전을 못 막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그러면 미국 행정부 역대 행정부가 냉전 이후에 중동에 그 입안했던 그 중동 정책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바이든 행정부 때 무너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 테러와의 전쟁, 이스라엘 평화 협상, 예.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 근데 이란 핵 협상 지금 다시 복원한다 그랬는데 안 되고 있고 아마 예. 되진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 이전 행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아프가니스탄 그냥 빨리 빼면서 그 사단이 났잖아요. 네. 그 탈레반이 다. 근데 그때 분명히 그 여러 가지 그 매티스나 그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장군들도 야 트럼프 그 잘못한 거니까 바이든 때 좀 바로 잡아라. 그리고 나가더라도 조금 더 템포를 늦추고 좀 길게 하라 그러는데 바이든이 아니다 더 있을 수 없어 하고 확 빼자마자 곧바로 탈레반이 카불에 그 들이닥치면서 뭐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바퀴에 매달려서 떨어져 죽는 그런 끔찍한 그림도 나오고 완전히 외교적 참패거든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분쟁도 확전이 돼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넘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 중동 전쟁으로 가버리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자기가 외교통이고 외교 상임 그 거기에서 상원에서 위원회에서 상임 외교장으로. 거기서 일했다고 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외교 정책은 바이든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아니 대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데면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는 대선에서 그 재선가도에서 크게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도 그래서 블링컨을 2번이나 보내고 어찌됐건 바이든도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쵸. 그때 했던 게 아바스, 그러니까 서한 지구의 아바스 수장, 요르단, 이스라엘, 미국이 4자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빠그러졌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네.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도 가게 만들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는 하마스라고 하는 그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이다라고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동 정책을 실패한다 그러면 아마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사우디하고 러시아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포지션이 궁금해요. 이란의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어떤 갈등 관계가 중국이 들어서서 또 다른 30년 평화협정은 체결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화해로 가는 마당에 지금 이 사태가 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여러 가지의 좋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테러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마스 입장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뭘까요? 하마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그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행위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그 이상이죠. 알 텐데. 예. 그리고 지금 1,500명 그 이스라엘 희생자가 난 것도 개전 처음에 테러 공격을 했을 때 희생자고 지금은 완전히 원사이드로 밀리죠. 지금 완전히 밀리고 여기만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이제 경제학자시고 다 아시니까 이제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는 자기가 완전히 그 도메인 오브 로스, 그러니까 손실의 영역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럴 바에는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네. 던진 상황인데요.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래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푸는 것은 영토대 평화, 뺏어간 영토를 돌려주면 네. 여기에서 이제 두 국가가 만들어지고 평화가 구축될 거라는 그 기본 합의였는데 트럼프에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쿠시너가 2년 동안 그걸 준비했다 그러지만 네. 자기네들이 봤을 때 지금 강경 이스라엘 그 보수파는 그 땅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 이거 놔두면 계속 되니까 차라리 그거 말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그 영토하고 정치적 문제를 배제하고 경협으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성공단이랑 비슷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값싼 노동력, 네. 이스라엘의 기술력, 그다음에 미국이나 아니면 중동 국가의 자본력이 들어가서 여기서 좋은 상품을 만들면 미국 시장에 관세 없이 팔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익이 나면 이런 것들을 한 개 만드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이렇게 만들어서 팔레스타인들도 경제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자라고 완전히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마스나 그런 세력,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위해서 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제 우리 국가 건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 협력하고 그럼 우리 땅하고 우리 국가는 그건 넣어두고 우선 경제 협력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모로코, UAE, 바레인, 이집트 이런 그렇죠. 애들이 다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변 국가들 왜 이래? 나 도와줘야지 그러고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끝까지 거절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2023년 10월 7일 날 그 하마스의 테러 공격하기 전에 보면 그 외신이 늘 떠들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들어올 거다. 그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올 거다라는 이제 거의 초읽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였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건국 국가 건설은 이제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리고 근데 하마스에 비판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마스에 대해서 지금 젊은 그 가자 지구의 MZ 세대들도 반발이 너무 컸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67년 뭐 이런 거 모르고 다 20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 인티파다라는 것도 경험 못한.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팔레스타인 국가로 건설된다 한들. 네. 이게 좋을까? 나는 정말 최빈국의 국민이 되는 건데 차라리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이런 경제 협력이 돼서 차라리 잘 살고 먹고 사니즘이 해결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점점점 하마스에 대한 반발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되니까 네. 하마스 입장에서는 내부 정치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민의를 없어지고 그다음에 큰 국제 관계학 측면에서도 자기네들이 목표로 삼았던 그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이렇게 던져서 한번 국제사회에서 이 두 개 국가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한 거죠. 네. 하마스에 비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갖고 자기네들이 왜 그런 전망 이론 하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그걸 위해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 무고한 팔레스타인을 담보 잡고 한 거는 나빠서 그 비판될 부분인데 네. 그럼 왜 그 하마스가 이런 행동을 했냐? 근데 어떻게 보면 하마스라는 집단이 어떤 정치 세력이고 수권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라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백수원 의원께서도 뭐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개성공단 같은 지역을 만들어서 가자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기업인 또 이스라엘 주민들이 서로 왕래도 해가면서 자유로운 소통을 하는 게 평화 유지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쪽도 강경파가 있을 거고 온경파가 있을 건데 강경파 입장에서 그렇게 자본에 휘말려 들어가면 30년, 40년 뒤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단어조차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틈을 하마스가 삐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영원히 이스라엘에 종속될 따름이다. 자본에 종속 이론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마스가 소위 말해서 한번 정신 차려라 하고 바닥을 딱 때리는 걸 수도 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는데 이게 평화 지구를 만든다. 가자의 어떤 세이프 존을 만든다. 과연 하마스 같은 조직들이 놔둘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게 포스트 하마스가 지금 어떻게 될지가 몰라서 지금 이게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둔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마스는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자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없어. 그러면 누가 어떤 세력을 세워서 협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입안을 할 건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안은 제일 쉬운 안인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안정화가 되고 그런 인트림 가버먼트 그 잠정 정부를 세울 때까지 5년이고 6년이고 자기네들이 치안이나 이걸 유지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 하마스가 다시 복권하거나 올라오는 거를 막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문제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인 피해자가 더 늘 거고 네. 오히려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들한테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주기 때문에 니네가 정복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미국도 근데 지금
그럼 다른 얼터너티브를 줘야 되는데 대안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하마스가 없어지고 거기는 가자의 어떤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그 정부를 만들려고 하려고 해도 네. 그런 그 지금 하마스가 오랜 동안 집권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 하마스가 집권하는 동안 단절이 대화나 단절이 돼 있어서 하마스 외에는 어떠한 그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할 수권 능력이 있는 조직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그 가자 지구하고 그 서한 지구는 완전히 그 분리가 돼 있고 가자 지구 그렇죠. 사람들의 불만은 이 아바스 수반이 저쪽에만 있고 저기 있고 우리는 버려졌다. 그래서 하마스가 그 총선을 통해서 집권을 한 건데 아바스가 다시 들어온다고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스트 하마스 이후에 누구를 세워서 할까가 지금 아직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결국은 서한 지구에 있는 파타의 어떤 집권당 과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자에 있는 하마스가 약간 극우주의적이라 할까요? 극단주의적인 성격. 이 둘 간의 소통이 없는 거는 결국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분리 정책의 전략에 그렇죠. 이스라엘 전략에 맞죠. 말려든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절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인정할 생각도 없다고 저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제사회가 또 나서야 돼요. 미국과 영국이 원죄가 있는 국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관여할 철선을 갖다가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게 되니까 또 그러기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석유도 나지 않고 척박한 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시너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하마스 정책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쿠시너 입장, 사위 입장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자문을 할까? 대통령님 그냥 저희들이 하는 대로 놔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청소하려고 나설 거다 이 말이죠. 그거를 국제사회에서 지금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그렇죠. 그 고위직도 자기가 그렇죠. 그만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있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네. 우리 국제기구도 욕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국과 미국 이게 왜 목소리를 안 내냐. 네. 아닌 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비난하면서 그만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인이 없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라크는 석유라도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자 지구는 2006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국제사회랑 단절돼 있어서요. 그런 그 가치 사슬, 그 국제 시장의 가치 사슬이랑 전혀 연결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날.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가 영향도 안 받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그렇죠. 문제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였고 그 전쟁이 나니까 옥수수나 그런 밀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식량이 크게 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아무리 약하다 그래도 천연가스니까 에너지 그 문제도 이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네. 그 말은 그 두 국가는 국제 그 밸류체인 거기 가치 사슬에 연결이 돼 있어서 된 건데. 가자 지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별로 영향력을 끼칠 게 아무것도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역으로 하면 별로 유인이 없는 거죠. 다른 그렇죠. 국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구지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게 10월 27일 날 가장 우파인 띵크탱크 이스라엘의 미가브 띵크탱크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네. 가자 지구의 영구 이집트로의 퇴출과 최종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소장이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 미국의 가장 공동의 이익에 뭉치고 있다. 왜? 지금 가자 지구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가자 지구 앞에 그 해안 그리고 이집트 해안에 나오는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되는데 이런 분쟁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를 놓고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상황 때문에 개발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어찌됐건 네옴시티나 다양한 프로젝트가 홍해 구상이랑 연결되는데 그렇죠. 가자 지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분쟁 지역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게 분쟁 지역이 되니까 우리 엑스포를 우리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쟁 지역 그런 얘기가 농담서로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이렇게 좋으니까
만약에 그 가자 지구를 아예 이쪽으로 남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아브라함 협정과 연계를 해서 니네들 국가개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네옴도 우리만 네옴을 알고 있지만 홍해 프로젝트도 기계 프로젝트 중 하나거든요. 사업에. 그러니까 그걸 연계하겠다라고 딱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 지구 하마스가 없어지니까 좋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파타하고 아바스는 어느 정도 협상 파트너인데 여긴 아니었으니까 날려보내서 좋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가가 이제 이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구급파 연구센터에서 연구 그 소에서 내온 거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은 약하긴 하지만 그런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상당히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밸류체인에서 끊어져서 영향력도 미미하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그냥 혹이 되는 지역인데 이게 없어짐으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 상황이 지금 가자 상황을 더 복잡 미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빗대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북한이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음악 축제에 기습 공격하듯이 우리나라로 밀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런 게릴라전이죠. 요즘 전쟁은 전면전보다도 이렇게 혼란전. 국지전, 네. 예, 혼란전, 뭐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서 잠시 문제 일으키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전쟁인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이 우리나라의 방산업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으세요. 결국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분쟁들이 우리도 분쟁 국가고 전쟁 국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백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소위 언론에서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가볍게 제가 표현하는 가볍게라는 것은 자주 입에 올려서 우리나라 안보도 위험하다 우리도 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게 우리 이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론 이제 그 분란전에 사용됐던 무기 체제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의 공격 그런 약간 그 비전통 그 무기를 갖고 그 어떤 안보 체계 그 기술력이 집적된 그것들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 일부적으로 아이언돔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고 우리도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제가 군사 전문가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좀 다른 게 우리는 DMZ라고 하는 되게 큰 그 양쪽에 큰 완충지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충지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그 글라이더나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북한은 섬세하게 훈련하고 했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지금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자 지구처럼 정말 아무도 그 두들겨 맞을 정도로 그렇게 완충지대가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위협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단 그렇지만 이제 드론이나 그런 그 말씀하신 그 분란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거가 하나의 교본으로 저런 전력의 비대칭이 크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자처럼 그렇게 크게 공격을 당할 확률은 좀 낮다. 왜냐하면 그 DMZ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비극의 공간이긴 하지만 어떤 몇 킬로나 되는 그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좋은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반대는 그거죠. 이게 남의 그 아픔을 갖고 우리의 이익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이런 그런 그 무기 체제들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우리가 그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왜 우리 무기를 많이 원하냐면 실전 배치가 돼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용하는 다양한 무기 체제가 뭐 스펙상으로는 독일이나 이런 거보단 약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계속 그 실전에 배치되고 그걸 갖고 매년 군사 훈련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모듈화나 이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동 국가에서는 원하는 거는 교육 문제예요. 무기를 갖다 놔서 비싼 무기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쓸 수가 없는. 그중 한 예가 이겁니다. 카타르가 85대 F-35를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 수 있는 조종사가 35명 마음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놀릴 수 있는 거 제가 어떤 얘기했더니 백 박사님 우리나라 무기 체제가 다른 데보다 그렇게 스펙상 안 좋은데 그 걔네들이 살까요? 근데 제가 직접 그 사우디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 최신 무기 체계 좋아서 그걸 많이 수입해 봤다.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군사훈련이나 그런 인적까지도 교육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라는 게 현장 배치가 실전 배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 아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빗대어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폭탄 한 100만 발 정도를 이렇게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번 하마스 훈련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전술 교류와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의심을 받고 있고 근데 지금 남북한 간에 아무런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항상 애들이 왜 방 안에 조용히 놀고 있으면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어보면 뭐 난장판이 돼 있거나 이런 건데 지금 북한에서 3차 핵무기 실험입니까? 핵무기 실험을 곧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뉴스가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제가 완전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동은 북한에 있어서는 그 하나의 자기네들의 그 숨통꾼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아 4차 중동전에서도 우리 북한 그 공군 비행사들이 가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비행기는 이제 시리아 공군 그걸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의 10%가 지금 우리 북한제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많은데 근데 요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저는 적이지만 항상 대화 채널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안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를 구하지 못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그 하마스 문제에서도 가장 크게 된 게 무기가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에서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첫 그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서도 당연히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무기 체계가 어떻고 비불란전, 반란전 그런 것들이 게릴라전 그걸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그리고 그 채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은 당연히 주적이죠. 주적이긴 하지만 조금 그런 이렇게 그 오랜 대화의 단절이 우리나라 국익과 우리나라 안보에 좋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기 체제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그거가 더 걱정이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핵실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터지는 것보다 좀 대화 채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우리가 또 하고 나서 일본을 통해서 알거나 우리 과거에 미사일 이렇게 쏘는 것도 일본을 통해서 알고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이지 않나 안보 위협으로서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요번에 그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에서 그 정보의 실패를 보면서 그런 네. 부분에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화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뭐 파타당하고는 상당히 서한 쪽하고는 대화가 아주 좋았을 걸로 제가 짐작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되고 있었죠. 네. 네네네. 가자지구는 말씀해 주신 그 환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전력을 주지 않으면 전기불도 안 켜고 물도 안 대주고 또 중요한 식료품도 공급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아니면 적어도 이집트 쪽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해서 이집트에서 뭐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아버리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가자 지구의 해결점은 식수나 전력이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을 공급해 준다.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런 내용들조차도 약속이 안 된다면 평화협정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분리장벽이 그렇게 쳐져 있고 지금 총 13개 포인트입니다. 13개 포인트 로만 이제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스라엘 그 방위군이 확실히 통제를 잡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인질 협상에서 풀어주겠다 60명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요구했던 건 지금 연료를 더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자지구 내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병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어찌됐건 지금 전기가 단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유든 뭐든 해서 그 발전기를 그렇죠.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거 전쟁 물자로 유용될 수 있으니까 못 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 외에 다른 또 그런 그 극단 세력들이 언제나 왜냐하면 먹고 사니 짐이 중요한데 그게 이렇게 압박에 몰리면 이제 계속 그런 그 극단 세력들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그 수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평화협정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기본권이나 그런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된다면 그거는 가짜 평화 협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가짜 평화 협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치 선심을 쓰는 듯 아니면 인도주의 국가인 듯 민주주의 국가인 듯 보이는 것이 지금 많은 서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위선이고 거짓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한 모드로 가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 아픔을 3,000년 넘게 직접 경험해 본 이스라엘로서 지금 자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행위는 제가 봐도 사람이 해야 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발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바람직한 방법이고 미국과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이 일을 빨리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이 처한 어떻게 참혹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도 자기네들 생존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건설권도 당연히 있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 주신 대로 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연장되는 그 분쟁을 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사회가 약간 두 개의 국가론 그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져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생존을 하는 그 프레임이 나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나마 가장 나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어떤 학자는 그렇습니다. 두 개의 국가론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전 반문을 합니다. 그럼 두 개의 국가론 말고 그런 다른 얼터너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국가론이 오슬로 협정이 얘기했던 5년 프로세스 후에 더 완벽하게 될 거다라고 할 수 없다면 10년, 15년 좀 긴 단계 그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좀 양측이 조금 진짜로 두업을 할 수 있는 두 개국 국가론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다시 재협상을 하고 조금 복원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해서 이걸 그냥 아브라함 협정 좋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협정도 그게 아니라 두 개의 국가 그 프로세스 안에서 경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브로 들어간다면 더 저는 시너지가 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두 개 국가론 그 합의를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요번에 그 고위직이 그만뒀다는데 그런 그만두시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진짜 국제기구가 밀고 미국하고 강대국이 참여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두 개 국가론이 좀 다시 한번 재정비돼서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지금 이런 평화 구축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백승훈 연구위원께서 주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우리나라로 그냥 돌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도 통일 외치지만 결국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통일협정도 협상도 또 중재안도 무용하다. 결국은 정치하는 분들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포퓰리즘적 정책의 한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담보로 되어 있는 건 양쪽 국가의 국민들의 목숨이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양민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시민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굳이 이스라엘 국민만이 당하는 게 아니고 현재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밖으로 고함을 치기보다 안으로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그만둬라라고 하는 또는 전쟁을 그만둬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한번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백승훈 연구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